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매일 아침 먹는 밥 한 공기, 간식으로 집어드는 과일 한 조각, 잠들기 전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여러분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하고 당연했던 식습관들, 평생을 함께해온 밥상 위의 음식들이 사실은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이상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같은 식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익숙함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르고 지나쳐서는 안 될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작지만 위험한 선택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당신은 매일같이 식사를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사의 선택이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당신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눈, 신장, 발끝까지 조금씩 파괴되는 무서운 질병,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단순한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몸 전체를 서서히 침식시키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피곤함, 시야의 흐릿함, 잦은 배뇨, 발의 저림 등은 대부분 나이 탓이라 여기며 지나치기 쉽지만 이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동이훈이라는 이름의 내분비 전문의로서 지난 4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와 마주하며 당뇨병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의 경우 면역력은 약화되고 인슐린 분비 능력은 청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당을 처리하는 신진대사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범한 한 끼 식사도 심각한 혈당 급등을 유발하며 그 영향은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몇 년에 걸쳐 망막 손상, 신장 기능 저하, 발괴사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기억에 남는 한 사례는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던 78세의 여성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흰쌀밥, 점심에는 달달한 죽과 과자를 즐겼고 별다른 불편 없이 살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발끝의 감각을 잃고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혈당은 이미 위험 수치를 한참 넘긴 상태였고 결국 그녀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단순한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이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어요 라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눈물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당뇨병은 특정한 연령이나 체형, 배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식습관, 특히 반복되고 익숙한 식사 하나하나가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뿐입니다. 따라서 이 병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식탁 위의 선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고른 흰쌀밥 한 그릇이, 시원한 음료 한 잔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즐겨 먹는 가공식품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은 거창한 약이나 고가의 치료가 아닌 일상 속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식재료를 고르고 어떤 음식을 피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당신이 그 작고도 중요한 선택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식사를 다시 바라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흰쌀밥, 따끈한 국수, 쫄깃한 라면, 바삭한 바게트와 부드러운 식빵. 이 음식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친숙함 뒤에는 조용하고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고혈당 지수 식품들이라는 점입니다. 고혈당 지수, 즉 GI 수치가 높은 음식은 섭취하자마자 몸속에서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어 혈액 속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는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며 인슐린 분비를 급격하게 유도해 췌장을 무리하게 작동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어 이 과부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살 때는
췌장이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해 혈당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60살이 넘으면 그 능력은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3끼 흰쌀밥을 기본으로 먹는다면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할 여유조차 없이 끊임없는 위협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저는 평생 흰쌀밥만 고집하던 환자 65살의 박씨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는 밥을 먹지 않으면 식사를 했다고 느끼지 못한다며 하루 3끼 밥에 국을 곁들이는 식단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한 갈증과 피로감, 그리고 무감각한 발끝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 수치는 정상 기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당 수치 상승이 아니라 당뇨병이 이미 깊이 자리 잡았다는 경고였고 곧 망막 손상과 말초 신경염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흰쌀밥을 줄이고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로 식단을 전환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컸지만 몇 달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당화 혈색소 수치는 현저히 낮아졌고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는 단지 밥을 바꿨을 뿐인데 생긴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고혈당 지수 식품은 맛있고 위로가 되지만 몸에 남기는 흔적은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매끼니가 쌓여서 췌장을 압박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치료가 어려운 당뇨병을 불러옵니다. 게다가 고혈당 지수 식품은 포만감이 짧고 곧바로 허기가 찾아와 과식을 유도해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비만은 다시 인슐린 저항을 악화시키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절충입니다. 흰쌀밥과 현미를 반반 섞어 먹고 주 몇 회는 귀리나 보리밥으로 대체하며 간식으로는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단기간에 끝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변화이며 결과적으로 당신의 혈관, 신장, 눈, 발을 지켜줄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당신이 매일 습관처럼 먹는 그 한 그릇이 결국 병을 부를 수도 있고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식사의 양보다 질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밥상이 내일의 병원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달콤한 차 한 잔, 시원한 미숫가루, 정성껏 끓인 전통 한방차, 그리고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꿀물 한 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음료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위로이고 건강의 상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에 좋은 것이라는 말에 이끌려 달달한 음료를 즐겨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일상화된 음료 습관이야말로 혈당 조절을 무너뜨리고 당뇨병을 심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액체로 섭취되는 당은 고체 음식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며 단 몇 분 만에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예를 들어 꿀차 한 잔에는 평균적으로 20g 이상의 당이 들어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당 섭취량의 대부분을 단 한 잔으로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의 민감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췌장의 기능 역시 저하되기에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70살의 김 여사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따뜻한 꿀물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오후에는 가볍게 단맛이 도는 국화차나 수정과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몸을 보호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확인한 혈당 수치는 심각하게 높았고 특히 식후 혈당은 240mg을 넘어서며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뒤에도 꿀은 자연식품이니 괜찮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 식단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결국 음료 습관을 전환했고 3달 만에 당화혈소 수치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음료 한 잔은 사소해 보이지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설탕이 들어간 음료뿐 아니라 꿀, 올리고당, 흑설탕 등 자연 유래 감미료 역시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음료 속 액상당은 포만감을 주지 않아 오히려 식욕을 자극하고 총 섭취 열량을 증가시켜 체중 증가로도 이어집니다. 체중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며 결국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가당 차로의 전환입니다. 생강차, 보리차, 박하차, 국화차, 계피차 등은 설탕 없이도 충분히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는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피차는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생강차는 염증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달달한 맛이 여전히 그립다면 하루에 한 번 작은 차숟갈 하나 분량의 꿀을 추가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혀의 욕구보다 몸의 필요를 우선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음료는 갈증 해소를 위한 수단이지 당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처럼 마시던 단 음료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혈당 곡선은 점점 더 안정되고 췌장의 부담은 줄어들며 피로와 무기력도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음료 습관은 단순히 마시는 음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더욱 가볍고 건강하게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마시는 그 한 잔이 당신의 몸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식사와 식사 사이 입이 심심할 때마다 무심코 집어드는 간식 한 조각. 그것이 비록 작은 한 입일지라도 당신의 혈당을 걷잡을 수 없이 밀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의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전통적으로 간식을 즐기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떡, 과일, 삶은 고구마, 바나나, 쌀과자, 혹은 슈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자와 빵 등은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편리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식 대부분은 고혈당 지수 식품으로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대사 속도는 떨어지고 인슐린의 작용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오래 높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 중에 60살의 최 여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건강을 위해 식사는 조절했지만 간식만큼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바나나 1개, 밤에는 찰떡이나 과일 몇 조각을 즐겨 먹었고 이것이 전혀 해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검진 결과 그녀의 식후 혈당은 매번 200mg을 넘었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9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녀의 혈당은 식사 때문이 아니라 사이사이의 간식 때문에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여기는 과일조차도 당 함량과 혈당 반응을 고려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60을 넘으며 포도나 망고, 참외, 수박 같은 과일은 달고 수분이 많아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단시간에 폭등시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음식들이 포만감을 오래 주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후 다시 허기를 느끼게 되어 반복적인 간식 섭취를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혈당은 하루 종일 널뛰기를 하게 되고 췌장은 쉬지 못한 채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내야 하며 결국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낵류입니다. 과자, 크래커, 단 빵류는 대부분 고혈당 지수에 더해 트랜스 지방까지 포함되어 있어 혈당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품은 포장도 매력적이고 맛도 중독성이 있어 무심코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간식은 무조건 금지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간식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혈당에 영향을 덜 주는 간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은 혈당 지수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며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소량의 견과류, 무염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또 좋은 선택입니다. 이들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당도가 낮은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이상적인 간식입니다. 이와 함께 간식을 섭취하는 시간과 양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식후 20분 이내에 소량만 섭취하고 식사 사이에 공복감이 온다면 물 한 잔을 먼저 마셔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식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며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에게 이러한 방식을 권유했고 그녀는 3달간 꾸준히 실천한 끝에 당화 혈색소 수치를 8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손에 쥔 그 간식 하나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당신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지금 입이 심심하다고 무심코 집어든 과자 한 조각이 몇 년 뒤 당신의 발끝 감각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현명한 간식은 당신의 몸에 보상이 되어 돌아오며 잘못된 간식은 조용한 도구로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맛보다 결과를, 즉시의 즐거움보다 미래의 건강을 선택할 때입니다. 한국인의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밥에 국을 자박하게 말아먹는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자라온 이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즐기고 있는 식사 방식입니다. 국에 밥을 말아 한 숟가락 가득 떠넣고 단숨에 넘기면 편하고 맛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행위가 당뇨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밥에 국을 말아먹는 방식은 첫째, 음식을 거의 씹지 않고 삼키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탄수화물이 물과 함께 부드럽게 섞이면 씹는 과정이 생략되고 그로 인해 침 속의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와의 접촉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너무 빨라져 혈당이 단시간에 급격히 상승합니다. 실제로 동일한 양의 밥을 씹어 먹을 때보다 국에 말아 먹을 때 혈당 상승 수치가 50 이상 더 높았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국물 자체가 갖는 성분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물 요리는 나트륨 함량이 높고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곰탕, 갈비탕, 설렁탕과 같이 고기 기름이 우러난 국물은 맛은 깊지만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를 동시에 올리며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됩니다. 문제는 이 식습관이 너무 자연스럽고 일상화되어 있어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70세의 정씨 어르신을 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매 끼니 국을 밥에 말아 빠르게 먹는 습관을 수십 년간 유지해왔고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 시야 흐림 증상이 잦아져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혈당 수치는 고위험군에 해당했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기준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식습관을 조사하던 중 밥을 국에 말아 삼키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씹는 횟수가 평균 10번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하나의 처방을 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지 말고 꼭꼭 씹어 천천히 먹을 것. 단순한 변화였지만 이 습관을 고친 지 한 달 만에 소화가 개선되었고 3달 뒤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기계적 동작이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식욕을 조절하며 포만감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생리적 과정입니다. 밥을 천천히 20번 이상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식후 인슐린 분비량은 거의 절반 가까이 증가하며 이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국을 즐기되 물처럼 마시기보다는 건더기를 중심으로 섭취하고 짠 국물은 최소한으로 줄이며 국과 밥을 따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국을 따로 떠먹으며 밥은 반찬과 함께 꼭꼭 씹어 먹는 방식만으로도 혈당 조절은 훨씬 쉬워집니다. 국 대신 물김치나 나물 반찬 또는 삶은 채소를 곁들이면 씹는 횟수를 늘려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밥에 국을 말아먹는 이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혈당 곡선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밥과 국, 따로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내려가고 췌장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식탁 위의 아주 작은 변화가 건강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지 말 것, 천천히 꼭꼭 씹을 것. 그것이 당신의 발끝을 지키고 눈을 보호하며 심장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늦은 저녁,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먹는 라면 한 그릇, 출출한 밤에 몰래 꺼내 먹는 빵 조각, 혹은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이처럼 늦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일부처럼 여겨지지만 특히 고령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하루의 리듬, 즉 생체 시계에 따라 인슐린 민감도와 혈당 대사 능력이 변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과 낮 시간에는 인슐린의 작용이 비교적 활발하지만 저녁 8시 이후부터는 그 민감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이는 곧 동일한 음식을 먹어도 밤에 섭취할 경우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하고 더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72살의 이씨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는 낮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면서 혈당을 잘 조절했지만 저녁 식사 시간이 밤 9시가 넘는 경우가 잦았고 잠들기 전엔 배가 고파 견과류나 떡을 간단히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피로했으며 혈당은 자주 200을 넘겼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새벽 현상이라 불리는 현상이 있었고 이는 밤사이 간에서 생성된 포도당과 늦은 식사의 영향이 겹쳐 혈당이 급상승한 결과였습니다. 밤늦은 식사는 단지 혈당을 올리는 것을 넘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췌장의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며 장기적으로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신체가 휴식을 취하며 재생과 회복을 시도해야 하지만 위장과 간이 소화와 대사를 하느라 쉴 틈이 없게 되면 전신의 회복 기능은 저하되고 면역력도 약화됩니다. 또한 밤에 섭취한 음식이 에너지로 소모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되기 쉬워 체중 증가와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명확하고 실천 가능합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늦어도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모든 음식을 마치고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저녁 식사의 구성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방이 많거나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하고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보리,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국물보다는 삶은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만약 밤늦게 배가 고프다면 배고픔 자체가 아닌 습관적 허기인지 확인하고 물 한 잔을 마신 뒤에도 여전히 배고프다면 삶은 달걀이나 약간의 견과류를 소량 섭취하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차 한 잔, 예를 들어 국화차나 캐모마일 차는 수면 유도에도 도움이 되며 혈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안전합니다. 간헐적 단식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침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방식은 인슐린 민감도를 회복시키고 혈당 조절 능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약 없이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체중을 줄이며 수면의 질까지 개선되는 경험을 보고하였습니다. 결국 밤늦은 식사는 단지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생체 리듬과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를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혈당 곡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밤 당신이 늦은 시간에 집어든 간식 하나가 당신의 심장, 신장, 그리고 눈의 건강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혈관을 공격하는 그 한 끼를 멈추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당뇨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여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은 특별한 약이나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사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은 후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지만 사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고 실천 가능하며 수많은 임상 사례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접시 나누기입니다. 이는 식사량을 제한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을 줄이고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식판이나 원형 접시를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이 접시를 반으로 나눈 후 그 절반을 각종 채소, 데친 채소, 볶은 채소 등으로 채웁니다. 나머지 절반은 다시 2등분하여 4분의 1에는 단백질 식품, 삶은 달걀, 생선, 두부, 닭가슴살 등을 담고 나머지 4분의 1에는 현미, 귀리, 보리밥과 같은 통곡물을 소량 담습니다. 이 간단한 배치만으로도 혈당 급등을 예방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식사하지만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려면 이 순서를 뒤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류를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을 섭취한 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 속에서 섬유질이 먼저 소화 과정을 지연시키고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유도한 뒤 탄수화물이 흡수되므로 식후 혈당 상승이 최대 30%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식후 걷기입니다.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쉬거나 곧장 낮잠을 자는 대신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걸음은 심장을 자극하고 근육을 움직여 혈당을 에너지로 소모하게 만들며 식후 혈당이 평균적으로 20에서 30mg 데시리터 낮아지는 효과를 보입니다. 이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며 관절 부담이 적고 실내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혈당 지수 낮은 식품 선택입니다. 가공된 흰쌀밥이나 흰빵, 감자 대신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예를 들어 보리밥, 현미밥, 고구마, 귀리, 렌틸콩, 당근, 브로콜리, 오이 등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혈당의 급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 중에서도 녹황색 채소와 줄기 채소는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며 장내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수분 섭취 최적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자주 물을 마시지 않게 되지만 탈수는 혈당 농도를 높이고 대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하루에 최소 1리터 반에서 2리터까지는 의식적으로 물을 섭취해야 하며 무가당 보리차나 허브차도 훌륭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식사 시간 고정하기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인슐린 분비 패턴을 혼란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루 3끼 식사는 일정한 시간대에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2번 정도의 소량 간식을 포함하되 정해진 시간에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체가 식사 시간을 기억하게 되고 식사 전후의 혈당 반응도 더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전략들을 실천한 환자들의 경우 불과 석 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1% 이상 감소하고 식후 혈당 변동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이 전략만으로 인슐린이나 약물 복용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으며 몇몇은 약물 없이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결코 극단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리하게 굶거나 제한적인 식단을 따를 필요 없이 단지 식사의 순서, 구성, 시간만 조금 조정해도 혈당 조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국 매일의 반복에서 만들어지는 결과이며 당신이 오늘 식탁 위에서 선택하는 방식 하나가 내일의 몸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접시를 다시 나누고 식사의 흐름을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지킬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는 혈당 조절, 장 건강,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나이가 50을 넘기면 그동안 안전하게 여겨졌던 일부 채소들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병, 신장질환, 관절염증, 소화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정 채소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맛이 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많은 이들이 즐기는 완두콩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이 풍부하며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이나 요산 수치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고급 채소로 인식되는 아스파라거스도 퓨린이 많고 이뇨작용이 강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깨트려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섬유질이 풍부하다는 이미지와 달리 혈당 지수가 높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식물성 셀룰로스를 다량 포함하고 있어 고령자의 소화기에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나 더부룩함을 자주 겪는 사람들에게는 옥수수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여기는 버섯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버섯은 토양 속 중금속이나 환경 독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
오염된 환경에서 재배된 버섯을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고령자나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러한 미세한 독소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겉보기에는 무해한 채소들이 실제로는 신체 특정 부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케일처럼 녹색 채소의 대표 주자로 여겨지는 채소들은 옥살레이트 함량이 높아 신장 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 피로감, 체중 증가,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솔라닌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절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통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자는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튀기거나 구울 경우 발암 가능성이 있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어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양배추처럼 위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도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가스를 생성하는 라피노오스를 포함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소라고 해서 모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나이와 몸 상태에 따라 주의해서 선택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채소를 많이 먹는데 왜 혈당이 잡히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처럼 체질과 나이에 맞지 않는 채소가 오히려 몸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 그 채소가 혈당을 올리고 신장을 지치게 하고 관절을 아프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잘못된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채소도 영양소, 혈당 반응, 신장 기능, 갑상선 건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뇨병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채소를 멀리하고 어떤 채소를 가까이 할지 아는 지혜는 당신의 몸을 해치는 습관을 끊고 회복을 향한 새로운 방향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어떤 채소가 몸에 맞고 어떤 채소는 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채소를 어떻게 먹느냐, 즉 조리 방법과 섭취 방식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따라온 식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똑같은 채소라도 몸에 이롭게 작용하도록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선 옥살레이트와 퓨린, 고이트로겐 같은 문제성 성분을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끓이거나 데친 후 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케일, 아스파라거스는 반드시 삶은 후 찬물에 헹구고 조리 시 사용한 물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옥살레이트와 고이트로겐의 함량이 대폭 줄어들며 신장 결석과 갑상선 기능 저하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또한 생으로 먹는 습관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선택하지만 몸에 맞지 않는 채소를 생으로 섭취하면 위장장애, 가스 생성, 복부 팽만,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해진 고령자라면 날채소보다 살짝 익힌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나 감자처럼 염증을 유발하는 가능성이 있는 채소는 껍질을 벗기고 완전히 익힌 뒤 섭취해야 하며 가능한 한 굽거나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튀김 조리는 고온에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시킬 수 있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높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처럼 가스를 유발하기 쉬운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익혀 소화를 돕는 방향으로 섭취해야 하며 특히 위염이나 과민성 장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이 조리 방식의 차이로 증상의 차이를 명확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채소를 단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양소와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녹황색 채소를 섭취할 때 약간의 건강한 지방, 예컨대 올리브유 한 방울,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면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단순히 영양 보충을 넘어 면역력과 염증 조절,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당지수가 높은 채소나 뿌리 채소를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단백질이나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여 혈당 급상승을 막는 완충작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먹는다면
삶은 달걀이나 삶은 두부와 함께 먹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단독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더불어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라도 과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한 접시 이상의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좋지만 특정 채소에 편중되기보다는 다양한 색과 종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 채소는 해독과 염증 조절에 좋고, 주황색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며 보라색은 혈관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채소의 양이나 이름이 아니라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채소를 먹은 후 복부 팽만, 피로감, 관절통,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아무리 슈퍼푸드라 해도 당신의 몸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땐 과감히 중단하고 다른 방식이나 다른 재료를 시도해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채소는 무조건 먹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몸을 살리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조리와 배합, 적정한 양과 관찰력은 당신의 식탁을 약이 되게 만들고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몸을 구해줄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채소를 고를 때 그 효과뿐만 아니라 위험성까지도 함께 생각하는 한 단계 높은 식생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을 흐리게 하고 신장의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키며 발끝의 감각을 앗아가고 심지어 당신의 마음까지 지치게 만드는 전신의 질병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장 눈에 띄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쉽게 방심하고 그 방심이 누적되어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원 밖, 약물 밖,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어떤 식재료를 고르는가, 점심 식사 후 몇 분을 걸었는가, 저녁 몇 시에 식사를 마쳤는가, 잠들기 전 무엇을 마셨는가. 이 모든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혈당 곡선을 그리고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수천 명의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면서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당뇨를 이기는 사람은 반드시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결심, 일회성의 식단 조절, 고가의 건강식품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지루할 정도로 평범하고 사소할 만큼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하루 세 끼의 구조를 바꾸고 간식을 조정하며 식사 순서를 뒤바꾸고 채소의 종류와 조리법을 다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바뀐 식습관을 습관으로 굳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몸을 회복시키고 삶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당뇨병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며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바뀌면 당신의 자녀가 바뀌고 그 자녀의 아이들이 바뀝니다. 건강은 전염됩니다. 나쁜 습관도 전염되지만 좋은 습관은 더 빠르게 퍼지고 더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선택 하나가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당신이 당뇨병이라는 무거운 그림자에서 한 발짝 더 멀어지고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먹지 않아도 되는 식탁, 매번 혈당기를 들여다보며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나들이 후 걷기 힘들 만큼 무거운 다리가 아닌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접시 위, 당신의 하루 루틴 안, 당신의 냉장고 안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 이르러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신호에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왔을 때 당신은 오늘보다 더 나은 컨디션, 더 안정된 혈당,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식탁이 약이 되도록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곧 당신의 몸을 살리고 당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기는 함께하는 노년 건강.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